자, 1번 문제. 읽다 보면은 되게 하기 싫어요. 이뽀꼬시는 매년 요쯤만 해도 매년 한 문제 정도씩 되게 꼴도 보기 싫은 문제들을 하나씩 출제를 하곤 합니다. 예상컨대 채점하기 싫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2013년도 기출에 비하면 그래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해설지 따라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수식 설정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제가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적어 놓은 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고요. 자, 설문일의 해결, 비적발시 보수 볼게요. W굿은 상황이 좋을 때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제 Y라는 나의 소득에 이제 그 1000 곱하기 S 초과한 이 키로수만큼 내가 이제 보수가 올라가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적발시이기 때문에 뭐 벌금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냥 Y 플러스 1000 곱하기 S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적발시에는 그만큼 보수를 누리지만 마이너스 C가 추가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문제가 아쉬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6번째 줄에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초과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1km 벌금하고 2km 벌금하고 3km 벌금은 달라야 되는데 지금 C 닷은 양수라는 거잖아요. 우상향한다라는 케이스를 전개한 것에 불과한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약간 애매한 측면이 생겨버리게 돼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은 C도 엄청 복잡한 함수가 되면서 진짜 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케이스라면은 상태 조건부 평면의 예산선을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두 번째 함수를 다시 꺼내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어주면은 상태 조건부 평면에서의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방향성 자체가 실제로 좀 원만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접선의 기울기 양수고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이라고 하면은 직선이 되면서 실제로 예산선이 구부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를 출제하다 말고 좀 아쉽게 된 것이죠. 그냥 직선이고 비례한다라고만 적어놨어도 예산선은 직선으로 우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해설 자체는 제가 직선을 가정하고 해놨죠. 왜냐하면 곡선으로 하면서 무슨 놈의 예산선의 기울기 이야기를 나눕니까?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나머지 수식은 별로 복잡하진 않는다. 지금 현재 예산선을 만약에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전혀 과속을 안 하고 정석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조세 뭐 이런 거 벌금 없어요. 벌금 없기 때문에 이 점이 나의 상태가 될 것이지만 S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순간부터는 좋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지만 안 좋을 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S에 따라서 비율적이라면 예산선이 직선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요. 이 사람이 과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어디 접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적발 확률 기준으로 우리가 기대효용 함수를 도출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았을 때가 있고 상황이 나빴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적발됐을 때고 이거는 적발되지 않았을 때이다. 기울기가 45도 선에서 등장하게 되죠. 기대효용의 기울기는 양자가 일치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꺼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P가 여기 이 45도 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느낌이면은 과속을 안 할 것이지만 이런 느낌이면은 과속을 하는 것이 우월 전략이 되잖아요. 따라서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상태를 비교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뭐 복잡해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뭐 쉽게 일단 도출은 가능해요. 레이저 탐지기의 가격이 파이이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과속으로 적발될 확률이 이제 람다를 곱한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시속 15km를 초과하여 달리는 경우 적발 확률이 0.2, 뭐 예를 든 거죠. 적발 확률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0.5일 등 0.1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설 보시죠. 비적발시 보수는 Y 플러스 1000 곱하기 S는 과속했을 때 나의 그냥 기본적인 이득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레이더 탐지기 비용 파이 그리고 확률은 1 마이너스 람다 P 복잡하지만 뭐 가능한 일이고 적발시 보수는 거기에 이제 비용 마이너스 C를 내야 되고 또 레이저 탐지기는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구조상으로 아주 복잡하진 않죠. 그리고 맥스 EU 함수 구조 짜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조금 변수들이 바뀐 것뿐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에 최적 속도하의 기대 효용이 있고 설치 후 최적 속도하의 기대 효용이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도출한 거와 지금 도출한 거 기준으로 보세요.
확실성 대등액이 레이저 탐지기를 설치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확실성 대등액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성 대등액이 효용함수가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가 기대소득이 아닙니다. 기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효용값을 기준으로 본 것이죠. 기대 효용값을 기준으로 레이더 설치기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 확실성 대등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만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용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 레이저 탐지기를 내가 구매하면서 확실성 대등액이 그 구매 비용을 고려하고도 증가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의 취지는 거기까지입니다. 문제의 취지는 거기까지이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구태여 길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레이더 탐지기라는 것이 일회용입니까? 한 번 쓰고 버린다고 적어놨어야지. 그죠? 한 번 구매하면은 사실 보통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그 레이더 탐지기의 비용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한 건당 파일을 쓸 수 있다. 한 건당 파일을 쓸 수가 있고 앞으로 몇 번 왕복하고 몇 번 얼마나 수명이 있는지까지 고려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다시요. 이 파일하는 크기는 사실 일회용이라면은 바로 가격이 돼요. 일회용. 이번 쓰고 버린다라면 가격이 되지만 이번에 쓰고 다음번에 또 쓸 수 있다. 3번 쓰고 10번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쓴다라면은 10번 현재 가치화한 것이 레이더 탐지기의 가격이 됩니다. 어떤 부분 전달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문제에서 건드리는 건 진짜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아쉬워지는 거죠. 일회용이라고 적었어야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다. 또는 레이저 탐지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건별로 임대료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죠. 부산 갈 때 딱 한 번 쓰는 파일을 이제 물어보는 거라면 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서 그렇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풀어볼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X, Y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하는데 두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입니다. 소득은 I로 주어져 있죠. 1번은 쉽죠. 예산선을 나타내는 수식을 도출하는 것인데 맥스 U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상으로도 균형점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해설할 거 없어요. 5점이기 때문에 예산선 M 자리로 연습했던 거 I로 바꿔주시고 효용극대와 좌표 그림으로 오른쪽에 E 제로점 보이시면 돼요. 두 번째, 정부가 X제에 대해서만 T의 종가세를 부과했는데 X의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조세의 귀착 설명하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줄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S곡선이 수평입니다. 수평이니까요. 100% 소비자에게 귀착이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수식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그건 둘 다 우상향하고 우하향할 때나 쓰는 것이고 그림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배점을 고려해도 그렇죠. 세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림상으로 100% 소비자에게 정가가 되는 것이다라는 서술 5점 정도니까 수식까지 꺼낼 건 없고요. 간단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수식을 암기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유리해져요. 도출까지는 요청한 것 같진 않지만 간단하게 얼마만큼 소비자가가 올라갑니까? 라는 귀착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죠? EP, ES분의 ES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한대 100%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는 비율을 찾는 거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가세 부과 후 소비량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도 거창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칠판에 적을 것까지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설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X절편만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더 어렵겠다. X절편만 지금 현재 안쪽으로 종가세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X의 수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이 제로점과 이 원점이 이제 수직선상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전제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되고요. 그리고 또 접하는 좌표가 또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공부 초반에 좀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정부가 나에게 얼마를 빼앗아갔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예산선과 실제 선택점 사이에 이 수평거리로 답을 할 수 있어요. X를 이만큼 뺏긴 것이다. 근데 원래 예산선이니까 그 거리 곱하기 PX 제로 하셔야죠.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여기
이 델타 Y로 하자. Y는 가격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델타 Y 기준으로 델타 Y 곱하기 PY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후생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얼마큼 뜯겼는지를 선으로 쭉 그어놓고 보니 세로축에 이 길이만큼이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행하니까요. 하지만 후생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라는 개념으로 즉 바뀌어버린 효용 기준으로 원래 가격에서 대등 변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금액에서 이렇게 내가 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길이가 바로 대등 변화이지 않습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제 초과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실제로는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이제 초과 부담이라는 게 실제로는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이게 초과 부담을 초래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완전 보완제라고 하면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까? 이건 뭐 너무 쉽죠. 완전 보완제면은 이제 무차별 곡선 자체가 이제 직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쉬워요. 여기가 선택점이고 나중에는 여기가 선택점이 되잖아요. 얼마 뜯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실제 선택점에서 이 수직거리로 답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따라서 이 점을 관통하는 직선을 그으면은 이게 바로 Y제와의 개수로 나타낸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것이고, 대등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P0 기준으로 이 나중에 누리는 U1이라는 효용을 위해서 쭉 떨어뜨려 보니 같은 점입니다. 같은 점으로 이렇게 대등 변화가 일치하게 되니까요. 조세 수익과 대등 변화가 똑같다면 초과 부담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해야죠.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데 완전 보완제의 경우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량의 변화가 발생해도 초과 부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일국의 자본 형성의 주 원천은 저축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축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과소비 저출산. 이것이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좀 느낌은 비슷하죠. 그죠? 사실은 이제 솔로까지 가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느낌만 좀 비슷한 거고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통계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주요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떤 모형을 쓰라고만 얘기 안 했으면은 또 총수요 총공급 가면 돼요. 근데 항상소득 가설을 이용하라고 했으면 그것만 쓰면 됩니다. 항상소득 가설을 이용하여 고령화가 현재 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항상소득의 가설이잖아요. 소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개개인별로도 이제 더 긴 기간을 살게 돼요. 따라서 개인별로도 실제로는 소비량을 조금 이제 줄이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애주의 가설 그대로 또 이제 활용하면 되거든요. 은퇴하고 죽는 날짜까지 평생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평생 이제 쭉 지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소비가 줄어들 때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양의 저축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여전히 또 음의 저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음의 저축을 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라면은 전체 평균 저축률은 또 떨어진다예요. 즉 고령화는 무슨 일이 생겨도 저축률의 하락이지 저축률의 상승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저축률의 하락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이고, 이를 또 가볍게 부연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금융제도 및 또는 세제의 변화 역시 가계 소비와 저축 행위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제한했고요. 단기적으로 민간 투자, 국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케인지언 모형으로 보라는 것인데요. 좀 애매해졌어요. 그 투자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제 국민 소득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적시를 하고 모형을 설정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IS 곡선, LN 곡선까지만 가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라는 단어가 보여요. ADAS는 기본적으로 단기가 있습니다만 보통 장기 모형에 가깝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IS, LN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생산물 시장의 충격이요. 신용카드 발급 대상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지 그냥 막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외생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제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면은 누구에게 빚을 지는 겁니까? 다음 달에 본인에게 빚을 지는 거죠.
그죠? 다음 달에 내가 월급 받으면 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다음 달에 나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달에 드론을 지르는 거예요. 따라서 신용카드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 제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물어봤으면은 이제 투자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데 외생적으로 당연히 투자도 감소합니다. 대출이 안 돼서 안 되고요. 소비가 줄어서 유발 투자도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저축은 소비의 감소로 증가할 여력은 있습니다. 화폐 시장의 충격이 이 문제가 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물어봤으면은 먼델토빈 효과를 꺼내면 되거든요. 죄송해요. 보물토빈 모형을 꺼내면 되거든요. 헷갈려. 이름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보물토빈 모형으로 화폐 수요의 변화 방향을 파악을 내리시면 되고요.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와 국민소득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보물토빈 모형은 사실 이제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형 정리하다 보면은 암기할 건 암기하시고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경제학은 95%가 이해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도출된 결과들은 약간의 노력으로 암기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화폐 수요 함수를 간단하게 꺼내는 작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LN 곡선이 화폐 수요가 증대되면은 그 상방 좌측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축되죠. 1번하고 뭐 별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통화 승수를 고려하게 되면은 화폐 보유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통화 승수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LM이 좌측으로 이동하고요. 따라서 국민소득이 IS, LM 둘 다 좌측 이동하니까 단기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 보이는 거, 뭐 배점이 아주 버거워 보이진 않죠. 그죠? 그 세 번째 문제는 약간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요. 이제 벌써 2012년이 몇 년 전만 해도 막 최신 기출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멀어지게 되면서 약간은 트렌드하고 살짝 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근대 경제학 이론들에 의하면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그 미래에 대한 예견,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예견치, 결정이 직접적으로 고려가 된다는 것이고, 익스펙테이션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근거를 최소한 두 가지 경제 모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요거 뭐 제가 해설하려면은 이론 강의 1시간 진행해야 되고요. 익스펙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모형들 몇 개 그냥 기억해 두시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델토빈 효과 의미 있죠. 먼델토빈 효과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함의를 담잖아요. 민간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만 해도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안정화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이제 적절히 변화시키면은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적당히 낮추고 싶을 때 실제로는 이제 그 실업률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희생률 자체가 사실 현실 경제에 좀 어렵지만 0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논리. 그리고 재량과 준칙 역시 민간의 기대가 모형의 출발점인데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오버슈팅 모형 의미 있죠? 오버슈팅 모형. 민간의 기대 때문에 실제로 환율에 영향을 주면은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또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은 이자율 평가설 말하는 겁니다. 이자율 평가설. 아니지. 이자율 평가서는 어디 적혀 있지? 자산가격 결정 이론은 주가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민간이 미래에 얼마만큼의 임대 수입 또는 이제 주가 배당금을 예상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율 평가설도 넣어주세요. 이자율 평가설. 그 유의엄 이자율 평가설의 의미가 있죠. 환율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다라면은 실제로 환율이 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DDAA 모형이 있는데 어디 갔지? DDAA 모형. DDAA 모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 익스펙테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경제의 변화를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담아서 차이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점이 조금 작진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너무 간략한 거 2개 말고 이제 한 3개 정도 적어도 괜찮고요. 최소한 2개라고 했으니까 3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2가지만 적으라고 했으면은 좀 굵직한 거 DDAA 모형 하나 하고 이제 유의엄 이자율 평가서는 좀 겹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델토빈 모형 이렇게 좀 굵직한 거 2개 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개 정도 적는다면은 2개를 적고 좀 간략하게 적고 부동산 가격 형성 방식 이런 걸 하나 더 적으시면서 좀 색다른 거를 여러 가지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좀 버겁고요.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 되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네요.